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입니다. 업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연애 등 모든 면에서 왠지 모르게 잘 풀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늘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책의 저자 하시가이 고지는 30년 넘게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한 일본의 멘탈 트레이너 겸 심리 카운슬러로 모든 것은 메타 무의식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무의식은 마치 잠재의식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메타 무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중얼거림이 현실을 바꾼다. 나와 비슷한 시기인 27에 창업하여 회사를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사람이 있다. 3, 4년 전 그와 협업할 기회가 있어 카페에서 미팅을 했다. 커피값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그가 돈을 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평소 성공하는 사람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고 싶었기에 그런 그의 행동이 신경 쓰였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고 묻자 그는 빙긋 웃었다. 이 비법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커피값이 5,000원이잖아요.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 달성하려는 수치가 있다.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이 돈을 낸다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를 듣고 나는 퍼뜩 깨달았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고등학생 때부터 해왔죠. 나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독립해서 창업했는데 한 명은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큼 키웠고 다른 한 명은 그 차이가 이것이었을까? 그 중얼거림을 20년 이상 계속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가는 동안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보자. 얌전한 성격이라고 하길래 당신은 흔쾌히 돌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엎어놨다. 당신은 몹시 애먹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친구에게 강아지를 돌려주었다. 얼마 후 또다시 친구가 집을 잠깐 비우게 됐어. 그동안 우리 강아지 좀 맡아줄래? 하고 말했다면 당신은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대개 넌더리를 낼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한다. 세금이 알기 쉬운 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불공평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막상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지서가 날아오면 짜증을 내며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면 뇌는 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는 돈이 멋대로 나가버리네. 다루기 참 까다롭구나.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친구네 강아지는 말썽만 부리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다. 이제는 집에 데려오지 말아야지. 와 같은 이치로 돈을 멀리하게 된다. 회사를 상장기업으로 키워낸 친구는 일찍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눈치챘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내키지 않지만 해야만 해라며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고 받아들였고 돈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고
나는 돈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었다. 뇌는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했구나 하며 재미있어 한다. 커피값 지불과 삶의 목적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잠재의식에서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돈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므로 원하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바뀐다. 이전에는 나도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다. 필사적으로 절세 대책을 세워서 가능한 한 내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궁리했다. 그러나 커피값을 내며 중얼거리던 친구의 습관을 알고 난 이후로는 무리한 절세 대책을 바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받쳐주마 하고 중얼거리며 세금을 납부했다. 때마침 매출이 3배 이상으로 올랐고 납부하는 세액도 증가했다. 그 무렵 누락된 서류가 있어 세무서에 갔는데 직원이 추궁하며 물었다. 최근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 결산 시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지나치게 늘면서 수익도 증가해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세무사 측으로부터 조사 예고까지 받은 것이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사회적 시스템이기에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뇌의 고통계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에 나라는 내가 지탱한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납세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절세 대책을 세우지 않은 행동을 실천하자 결과가 확 바뀌었다. 메타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를 이용해서 한계를 넓히다.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해 5년 만에 연봉 10억 원을 돌파한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먼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시가이 씨는 연봉 얼마 이상은 필요 없다고 정해두었나요? 아니요, 특별히 정해두지는 않았어요. 수입이야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아, 하시가이 씨,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습관을 바꿔보았어요. 어떻게요? 우선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필요 없어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가 되자 이번에는 1억 원 이상은 필요 없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8할쯤 달성했을 때 3억 원 이상은 필요 없어 하고 중얼거렸지요. 이런 식으로 얼마 이상은 제게 필요 없다고 되뇌이며 점점 한계를 넓히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다 그런 점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내가 인터뷰한 부자들은 공통으로 그리스 철학에 흥미가 있었다. 이번에 인터뷰한 사람 또한 극단적 빈곤 상태에서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았기에 도서관에 가서 그리스 철학을 반복해서 읽고 이를 깨달았다고 한다. 연봉 10억 원을 돌파한 사람이 실천한 중얼거림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한계를 8할 정도 완수하면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이다. 한계에 가까워지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디디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후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한계에 가까워지는 것에 무의식은 공포를 느낀다. 연봉 1억 원을 한계라고 생각한다면 무의식은 1억 원을 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에 따라 한계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버린다. 그렇다면
한계를 넓히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 전략이다. 한계를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부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계는 이용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히면 1억 원이라는 한계는 단순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깨달았다면 중얼거리는 것이다. 평소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마감일에 맞출 수 없다 등 아무렇지 않게 부정적인 말을 중얼거린다. 게다가 이런 내적 대화를 하루에 5만 번 이상이나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한다. 메타 무의식은 내적 대화를 통해서도 강화되는데 그렇다면 목적에 걸맞은 중얼거림으로 무의식을 강화시키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세 번째 포인트는 얼마 이상은 필요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몇 원을 갖고 싶다로는 안 된다. 이는 미래 소망형이냐, 미래 부정형이냐는 메타 프로그램의 문제다. 1억 원을 갖고 싶다는 미래 소망형이고, 이는 복권이 당첨되면 좋겠다와 마찬가지로 수동형 소망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뇌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로군요. 낮잠 좀 자고 있을 테니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깨우세요. 하고 행동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반면 1억 원 이상은 필요 없다 하고 중얼거리면 1억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생긴다. 뇌는 소망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필요성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므로 복권에 당첨되어서 1억 원이 생기면 좋겠다는 잘 실현되지 않지만 이번 달 안에 1억 원을 모으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무너진다처럼 필요에 따른 궁지에 몰리면 은행이나 친척에게 머리를 숙여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한다. 뇌가 몸을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구조다. 나 1억 원 이상은 필요 없어. 뇌, 그 말은 1억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뜻이구나. 나, 왜 필요한지 알려줄게. 세상을 돌아다니려면 경비가 그만큼 필요해서 그래. 뇌, 그래서 그렇구나. 돈이 그만큼 없으면 곤란하지. 정보도 모아야겠네. 저 사람은 인맥이 좋다고 유명하던데 한번 활용해 볼게. 무의식 중에 이런 주고받음이 이루어진다. 한계에 8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다시 새로운 한계를 설정해 보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사고는 현실화된다는 사고방식이 유행했던 시기, 수많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중 한 세미나에 참가해서는 단순하게 돈다발을 상상했다고 한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확실히 현금을 받기는 했단다. 또 어떤 사람은 돈다발이 수북이 쌓여있는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설정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고 내가 묻자 그 사람은 지난번에 갔던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집 정원에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가정용 화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의 어린 아들이 화로를 껴안고 말했다. 아이는 큰 화상을 입었고 보험금과 위로금이라는 형태로 현금이 들어왔다고 한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지만 둘 다 실하다. 모르가도 처리만 하면 된다? 원한다면 확실히 돈은 들어온다. 다만 잠재의식은 단순하므로 재빠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손에 넣기 바라는지 그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건강 측면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쉬고 싶다고 바라면 잠재의식은 쉬고 싶다고요? 그럼 감기에 걸려서
푹 쉽시다 하고 실행에 옮긴다. 나도 창업 초기에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았다. 그중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 그러다 앓게 된 병이 신장결석이었다. 꽤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게다가 요로결석, 대장용종까지 생겼다.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일을 중단하거나 마감일을 늦추고 쉬었다. 클라이언트도 입원이라고 하니 불만을 표하기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어쨌든 나는 상대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고 신용을 잃었음을 실감했다. 닥치는 대로 일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맞는 일만 받는다. 목적과 맞지 않으면 거절한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나자 병에 걸리는 일이 없어졌다. 목적을 달성했다면 보상은 필수다. 일이 몰리면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적당히 심신을 쉬어줘야 하는데도 지금은 쉴 상황이 아니다. 일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럴 때는 우선 지금은 쉬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쉴 거라고 잠재의식과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나게 된다. 예를 들면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잠재의식은 협력을 요청하면 들어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약속을 지키게 한다. 잠재의식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아직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다.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면 의식의 지시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린아들에게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면 가고 싶어 하던 놀이동산에 데려가 줄게 라고 약속했고 아이가 열심히 해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지 않았다. 또 다음 시험에서 이번에 만점을 받으면 네가 원하는 게임을 사줄게 하고 약속했고 아이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도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핑계를 대며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아이는 오히려 아버지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학습하게 된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계속 어기면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중요한 순간에 협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과의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항상 지켜야 한다. 한다고 정한 일을 제대로 해내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고 받아들이며 그런 경험이 쌓이면 강력한 협력자가 된다. 무엇을 바라든 뇌는 반대로 움직인다. 배경이 하얀 판에 검은색 펜으로 글씨를 쓰면 그 글자가 사람을 반응시킬 테지만 검은 판에 검은색 펜으로 글씨를 쓰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검은색 펜으로 쓰인 글씨는 대비되는 흰색 배경이 있기에 존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 하위 개념이 있어서 상위 개념이 존재할 수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이 성립하는 것처럼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야만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를 바라거나 체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세상에는 대비되는 상대가 있어야 존재하는 개념이 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바란다면 그러한 욕구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대비되는 개념인 죽음, 고통, 위험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뇌가 죽음을 의식해야 한다. 고통스럽고 위험한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 아래 움직이는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 재해, 사업 실패,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등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난하고 재정이 불안한 상태가 필요하므로 돈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현실이 만들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중병에 걸려 신변을 정리하고 사후 준비를 시작하자 증세가 개선된 사람도 있다. 이렇듯 뇌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두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쉽다. 발전적인 단어로 현실이 바뀐다. 보조제를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데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거기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함정이 있다. 건강해지기 위해 보조제를 섭취하지만 이때 나는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뇌가 전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보조제나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의미 부여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좀 더라는 발전적인 단어를 사용해 보자. 더욱 건강해지겠다. 좀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보조제를 섭취하고 이 음식을 먹는다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여 지금은 이미 건강하다라는 전제를 만든다. 전제는 현실화된다. 발전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지금 건강하다는 것이 현실화된다. 이는 질병 외에 비즈니스나 돈 이야기에서도 통한다. 돈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지금 돈이 없다는 현실을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움직인다. 그러므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지금보다 많은 돈을 손에 넣을 것이다. 하고 발전적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제가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안이하게 건강 붐에 휩쓸리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탄수화물 제한식이나 전체식을 전파하는 사람 중에는 암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당분이 암의 영양분이 된다고 여겨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결과 물으면 안 된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때 일단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무턱대고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다. 개인마다 필요한 것,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장소로 향하라. 앞서 설명한 정보를 걸친다라는 개념을 비즈니스 상황에 적용해 보자.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되고 싶은 모습에 따라 지금 고르는 선택지가 달라질 것이다. 단순하게 생활비만을 벌기 위해서라면 복장이나 자주 가는 가게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알기 쉽게 비유해서 세계를 무대로 삼겠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겠어 라는 의지가 있다면 복장, 교류하는 사람들, 평소에 하는 잡담, 사고방식, 자주 가는 가게며 생활까지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러면 현실이 그에 맞추어 바뀌어 간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관에 맞는 수입을 얻는다. 과거에 이런 사회심리학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월급과 직업이 제각각인 5명을 모아서 반년 정도 공동생활을 하게 했다. 그러자 직종과 월급이 비슷해졌다. 이 실험의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부터다. 5명 중에서 A라는 사람을 다시 월급이 3배인 사람 4명과 새롭게 반년 정도 같이 살게 했다. 그러자 또 직종과 월 수입이 엇비슷해져 A는 반년 만에 월급이 3배가 되었다. 월급이 3배인 사람은 월급을 3배 이상 받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A는 그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그들의 가치관이 몸에 뱄고 가치관에 맞는 수입을
갖게 된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일본의 대기업인 리크루트 홀딩스 창업자 에조의 히로마사는 대학생 때 평소에는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평소에 쉽게 가지 못하는 클럽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사장이구나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접근해서 저는 장래에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창업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장들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은지 흔쾌히 이야기해 주었다. 에조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가 리크루트 홀딩스다. 창업을 하고 싶던 나는 그의 책을 읽고 자주 가는 가게를 바꾸는 게 좋겠어 하고 생각했다. 평소 나는 싼 선술집 체인점에 가서 친구와 술 마시는 게 고작인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급 클럽에 갈 수 있을지 조사했고 어느 날 아오야마에 있는 가게에 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카운터석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는데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영문을 알 수 없어 조금 당황했다. 가게 직원에게 어째서 가격이 적혀 있지 않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손님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때 깨달았다. 확실히 나는 평소에 가격에 맞춰 메뉴를 결정했다.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는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메뉴를 정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때가 30년 전인데 당시 고객들이 그 클럽에서 쓰는 돈이 평균 1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자주 가지는 못해도 에조에가 말한 대로 그런 가게에 종종 오는 편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 갔기 때문에 항상 카운터석에 앉아서 옆에 앉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도쿄대학 교수나 상장기업 임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때 그들이 평소 어떤 부분에서 만사를 판단하고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 그들의 사고방식을 닥치는 대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의식 언어 패턴은 평소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확실히 공통된 전제가 있었다. 예전부터 언어 패턴이 닮은 사람은 행동 패턴이 닮는다고 생각했으므로 잘 풀리는 사람들의 언어 패턴을 알고 싶었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자 과연 나도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의하며 다루기 쉽게 패턴화한 것이 이 책에 실린 메타 무의식 패턴이다. 값이 싼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은 싼 게 최고다. 즉, 나는 싼 인간이며 좋은 것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달성하고 싶은 삶의 목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맞는 복장을 취하고 그에 걸맞은 가게에 가보자.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가치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과 비슷해질 수 있다. 수준이 바뀌면 낯선 환경에 처함으로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조금씩 익숙해진다. 이러한 도전에 늦고 빠름은 없다. 누구나 언제라도 자신의 삶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고 걱정부터 하지만 부자들은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는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자신이 믿는 대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메타 무의식. 오늘부터 나는 운이 좋다. 뭐든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의식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